시장의 문을 쉽게 열어보는 주식학개론 시간입니다. 시장의 흔들림이 좀처럼 진정되지를 않고 있는 요즘이죠. 두 가지 뚜렷한 변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재확산 그리고 거기다가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 이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때문에 이달 들어서 증시는 요동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현재는 모두 하락 중인 상황이죠. 자, 주식학개론 오늘은 토마토 투자클럽 문서진 전문가, 김혜진 전문가 이렇게 두 분의 진의를 모셔보고요. 주식 이야기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가 다시 한번 또 급속한 확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유럽은 물론이고 미국까지 이제 봉쇄 조치가 강화되고 있는 모습인데 자, 당연히 증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그 소식 자세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경제 이야기 쉽게 풀어보는 지니스타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니스탁의 진의 문서진 전문가와 인사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도대체가 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19입니다. 지금 연말에 다 되어 가는데 전 세계적으로 2차 팬데믹 우려감이 상당히 좀 증폭되고 있는 모습이죠,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간밤에 있었던 이제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프랑스와 독일이 이제 봉쇄령을 결정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급락을 했던 상황이죠. 아무래도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일과 이제 프랑스 가장 이제 심각했던 독일과 프랑스가 먼저 봉쇄령을 결정을 했고요. 독일과 프랑스가 동일한 방식은 아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가 조금 더 강하게 우리로 따지면 사회적 거리두기 한 3단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야외 집회 모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식당 같은 것들을 이제 지금 이제 다 봉쇄를 했고요. 이 독일 같은 경우는 뭐 영업 시간이라든지 일부 지역에 대한 봉쇄이기 때문에 프랑스보다는 봉쇄령의 강도는 좀 낮아졌지만 어쨌든 유럽의 어찌 보면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나라가 봉쇄령을 결정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우려감이 좀 커졌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시장에서 이제 걱정했었던 포인트는 그거죠. 코로나가 확산되지만 예전처럼 봉쇄령을 쉽게 할 수는 없을 거다라는 뭐 그래도 기대감은 있었는데 이 두 국가가 봉쇄령을 결정을 했고 사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번 봉쇄령이 12월 달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조금 강도가 높은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좀 하고 있었던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프랑스,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은 이제 이탈리아라든지 스페인 뭐 이쪽도 지금 현재 또 봉쇄령을 또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봉쇄와 관련된 부분도 시장에서는 좀 신경을 좀 쓰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역시도 지금 현재 신규 감염자 수가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태죠. 4주 평균이 지금 7만 명을 돌파를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 주들 특히 이제 뭐 핀셋 봉쇄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도 한 44개 주 쪽에서는 확진자가 좀 늘어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또 추가 봉쇄령과 관련된 또 이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라는 거죠. 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11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봉쇄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투표와 관련된 부분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라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 것은 좀 부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또 하나 이제 이번 코로나 2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는 거는 1차 팬데믹 특히 한 6월 달, 한 5, 6월 달만 하더라도 지금 백신이나 치료제는 사실 올해 안에 출시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백신도 늦어도 뭐 빠르면 뭐 11월 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그 이야기를 했었죠. 11월 늦어도 내년 1분기에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물론 뭐 화이자 쪽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다수의 다국적 제약 회사들이 치료제 그다음에 이런 백신 개발에 뛰어들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성공보다는 좀 실패했다는 이슈들이 많이 나오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또 시간이 또 지나면서 임상 결과와 관련된 부분이 아직까지 잘 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야, 이 백신은 빨라도 내년 한 2분기는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치료제 같은 경우도 이거 빨라야 올해 안에 나오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제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감을 또 한번 좀 키웠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북유럽 뿐만 아니라 이번 코로나 사태를 집단 면역으로 좀 이겨가려고 그러니까 사회 봉쇄는 하지 않고 사회상 일상생활을
그러니까 유지하면서 결국에는 이것도 바이러스고 결국에는 사람이 면역력이 생기면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없어질 거야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집단 면역을 선택했었던 국가들, 특히 북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그런 국가들이 많았죠. 근데 그 북유럽 국가들이 특히 이제 스웨덴을 중심으로 크게 또 확산이 나오면서 이 집단 면역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지금 현재 좀 꺾여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오늘 뭐 뉴스를 보니까 뭐 러시아의 이 간염학 관련 이제 박사분이 본인 스스로 이 코로나에 걸려본 거죠. 원래 코로나가 걸렸다가 그 다음에 나았는데 이게 집단 면역이 되는지 아닌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다시 2차 감염이 그러니까 감염자에게 접촉을 했는데 2차 감염이 된 거죠. 그래서 면역력과 관련된 부분도 항체가 유지되는 게 이거는 예전만큼 크지 않다. 다른 것들은 한번 항체가 생기면 어찌 보면 한 번 항체가 생기면 평생토록 가는 게 있는 반면에 이번에 코로나 같은 경우는 6개월을 넘기지 못한다는 거죠. 뭐 그러다면서 이제 집단 면역과 관련된 부분은 과학적으로도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집단 면역과 관련된 체제로 이 방역을 했었던 국가들도 지금 좀 비상 상태가 만들어졌고요. 이런 모든 부분이 글로벌 2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감으로 작용하면서 증시를 좀 하방으로 이끈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의 재확산세에 다시 한번 급속한 이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공포의 현재를 짚어봤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알겠는데요. 자, 전문가님 그런데 궁금한 건 이겁니다. 이전에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례 없는 시장의 충격을 경험을 했지 않았습니까? 2차 팬데믹 이 상황에 따라서 앞으로 시장의 충격이 또 얼마큼 있을지 이전만큼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우리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감도 있지만 이게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오히려 또 관심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일부 분들은 이게 2차 팬데믹이 규모, 속도라든지 규모가 1차 팬데믹 때보다 훨씬 더 크고 빠르게 지금 확산되기 때문에 야, 이거 예전처럼 그 1차 팬데믹 때만큼의 하락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부분은 단언컨대 아닐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이쪽을 좀 아닐까, 그만큼의 충격은 아닐 거라고 이야기하는 제가 뭐 생각을 하는 이유는 일단 제 가장 먼저 환자 대응력이 1차 때보다는 확실하게 높아진 상황이라는 거죠. 이 부분도 제가 뭐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강조드렸지만 제일 처음에 여러분 1차 팬데믹 때는 정말 사회 자체가 그러니까 중국, 그다음에 뭐 미국 이런 쪽에 뉴스만 보더라도 뭐 거의 뭐 대응 자체가 안 된다라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바닥에 환자 시신을 뭐 두고 뭐 있을 정도로 거의 뭐 혼란스러웠고 병상 구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던 상황인데 지금 중국은 물론 뭐 그들 말로 지금 뭐 코로나 확산도 지금 안 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어느 정도 의료 체계가 지금 좀 마무리 어느 정도 겸비가 돼 있는 상태고 미국 같은 경우도 한참 초반에 같은 경우는 뭐 이 시신 보관할 데가 없어서 이 냉동 탑차 여기에 막 보관을 하고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지만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대응이 되죠. 그리고 예전에 1차 팬데믹 때는 코로나가 걸렸을 때 지금도 사실 치료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1차 때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상태 자체를 호전시킬 수 있는 치료제도 쓰기는 어렵습니다. 뭐 상태가 나왔을 때 예를 들어 코로나가 걸려서 열이 나면 열을 내려주는 거. 만약에 뭐 폐렴기에 가면 폐렴을 잡는 상태가 악화되는 거를 거기 상태가 발현됐을 때 그거를 치료하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치료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뭐 확실하게 이게 치료제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뭐 렘데시비르, 뭐 덱사메타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코로나에 그래도 어느 정도 코로나를 이 병세를 키우는 부분을 조금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약들은 좀 나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매뉴얼은 지금 이제 마련이 된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1차 팬데믹 때 대비해서 그래도 의료 시스템이 그나마 그래도 어느 정도 가동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1차 팬데믹과 같은 혼란은 저는 커지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이거죠. 유럽 증시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다면 미국도 지금 다시 코로나가 재창궐되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결국 유럽 시장만큼 빠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그 부분은 좀 코로나 쪽과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 유럽 증시는 아직까지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유럽을 연결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코로나가 어느 정도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는 지금 통제가 돼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유럽의 흐름을 따라간다, 코로나 상황을 따라간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러면 미국과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같이 늘어나고 있는 미국과 그럼 유럽을 비교하면 미국이 그럼 유럽 흐름을 따라가지 않을까? 이 부분도 아니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유럽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터졌을 때 통화 정책이든 재정 정책이 상당히 좀 소극적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미국이 이 펼쳤던 재정 정책이나 그다음 통화 정책 대비해서 상당히 좀 소극적이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ECB 같은 경우가 1조 3,500억 유로죠. 1조 3,500억 유로의 규모로 사실 이제 돈을 뿌리긴 했습니다. 뿌리긴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주요 이제 국가들 유로 회원 국가들이 국채를 발행할 때 원활하게 국채를 이제 이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 마련을 해주기 위해서 원활하게 이제 국채를 매입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시장 유동성을 뿌리는 건데 이것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1조 한 3,500억 유로 규모인데 지금 그러니까 이 페드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 현재 당장에 그 한 2개월 정도죠. 코로나가 터졌을 당시에만 시장의 돈을 국채를 매입한 규모만 2조 달러가 넘습니다. 지금 ECB 같은 경우는 이 대출 프로그램이 내년 6월 달까지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연준은 딱 2개월 만에 2조 달러 넘는 규모를 시장에 뿌렸습니다. 또 하나 ECB 같은 경우는 국채와 관련된 부분을 매수하는 것도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근데 연준 같은 경우는 회사채도 매입을 하면서 사실 이 매입하는 자산의 범위도 굉장히 컸죠. 규모도 크고 범위도 넓었죠. 근데 중요한 건 연준은 아직까지 카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뭐 최대는 원래 8조 달러 이상까지 자산 매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남겨져 있는 거죠. 당연히 지금 현재 유럽과 이 통화량 유동성 관련 부분에서도 미국은 월등하게 유럽보다는 더 여력이 남아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이 지금 커지고 확산된다는 이유만으로 유럽 증시가 급락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흐름을 글로벌 전체 증시가 따라갈 거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는 이 부분이 시장에 좀 영향을 받고는 있지 않는데요. 이것도 제가 오늘 더 마스터 시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코로나 재확산과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지금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센티멘탈이 회복되어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재는 악재로 받아들이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이 시장에 뭐 미 대선이 끝나고 시장의 센티멘탈이 회복된다면 오히려 이 코로나 재확산은 배드 이즈 굿이라고 해서 결국은 악재가 오히려 호재로 둔갑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코로나가 재확산된다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 재정 정책이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뭐 주요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유동성과 관련된 추가 공급에 대한 기대감도 만들 수 있는 요인이라는 거죠. 지금 당장은 어쨌든 미 대선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구간이고 뭐 특히 미국 뭐 재정 정책이라든지 통화 정책과 관련된 여력도 누가 대통령이 결정되고 나서 조금 더 명확한 상황이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뭐 운신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난다면 지금 이제 이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은 의외로 시장의 악재가 아닌 호재로 바뀔 가능성도 있는 재료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의 2차 팬데믹과 관련된 우려감은 분명 시장에 지금 당장에 분명 악재는 맞고 지금 당장 시장을 누를 수 있는 재료는 맞지만 이 부분이 시장의 추세를 바꾸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2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 그리고 증시 전망까지도 짚어드렸습니다. 자, 지니스텍에서 살펴드렸던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부터는 김혜진 전문가도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자, 주식하기론 오늘 강의를 들어볼 텐데요. 오늘 날짜가 10월 29일입니다. 10월에 함께하는 진이와 함께할 수 있는 10월에는 마지막 시간이죠. 그러면 이제 눈치를 좀 채셨을 것 같습니다. 자, 진이와 함께하는 10월 총 정리를 해보는 시간 지금부터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자, 주식학개론 오늘의 페이지 지금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10월 한 달도 정말 정광석화처럼 빨리 지나갔습니다. 오늘 그러면 10월을 총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주제 그리고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부터 체크를 해볼까요? 네, 어느덧 10월에 이제 마지막 날인데요. 뭐 네. 10월의 마지막 달이라 하니까 또 그 어떤 분의 노래가 또 생각나네요. 그렇네요. 네.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매달 마지막 저희가 이제 이 주식과 개론에서는 방송일 한 달간 수익률이나 종목들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리는 시간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오기 전에 이제 이 종목과 관련된 수익률을 봤는데 확실하게 이전 달에 대비해서 확실하게 손절된 종목도 많고 네. 사실 이제 수익률 관련 부분도 좀 많이 많이 이제 안 좋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AS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은 사실 좀 AS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저희가 방송을 한번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시장이 지금 워낙에 변동성이 크고 한 달 내내 좀 안 좋은 상황이었어가지고 뛰어나게 상승했던 종목이 몇 개 없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그래도 그 중에서도 괜찮은 섹터, 성장성을 가지고 주목해 보실 만한 섹터나 종목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종목들이 어떤 흐름을 가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10월 달 이제 네 번의 일주일을 네. 겪으면서 여러 주제를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도 좀 그 시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십사 하는 주제들로 했는데요. 첫날에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이때 가장 이제 핫했던 시점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저희가 실적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자. 네. 실적이 잘 나올 만한 2분기 실적 그리고 3분기 실적도 좀 견조하게 유지가 될 만한 섹터들, 정유화학 최근에 잘 나오고 있죠. 철강, 그다음 디스플레이 쪽도 내년에 업황은 또 충분히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이폰 출시가 됐을 때도 한번 했었고. 게임도 했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배터리 재활용, 폐배터리 재활용한 산업도 설명을 해드렸고, 최근에 이제 미세먼지, 음식료까지 여러 주제를 좀 다뤘고요. 저희가 이때마다 이제 4종목 소개를 해드리고 그 중에서 탑픽을 네. 하나씩 꼽아드리잖아요. 그 탑픽 한번 볼까요? 탑픽을 11개의 탑픽이 이번 달에 제시가 됐었는데, 네.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럼 확실하게 끼시는 거. 저희가 이제 평소에는 좀 중소형주 중심으로 저희가 언급을 많이 드렸었던 것 같은데 네. 딱 지금 눈에 보니까 좀 대형주 중심의 매매가 많았었네요. 이번에 네, 포스코라든지 대한유와 NC소프트, 현대글로비스, 현대미포, 글로비스, CJ일, 제일제당 좀 절반 이상이 지금 좀 대형주, 그렇죠. 대형주를 저희가 또 언급을 했네요. 그만큼 조금 더 좀 안정적이게. 시장의 변동성이 컸다라는 게 저희가 좀 탑픽을 보더라도 조금 느껴지긴 하네요. 네. 자, 사실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10월 달에 이 주가의 오르내림이 정말 컸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말씀해 주신 종목 중에 목표가에 도달한 종목들도 있을 테고 이 손절가를 터치한 종목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종목들 같이 좀 돌아보도록 할까요? 네. 역시 이제 목표가 저희가 가격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잖아요. 지금 접근을 하신다면 이 정도의 목표가, 이 정도의 손절 라인으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시를 해드리는데 그 가격 전략에서 목표가에 도달했던 또는 손절가를 터치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일단 10월 달 동안에 저희가 제시되었던 탑픽의 목표가 달성한 종목은 2종목이 있었습니다. 10월 달 동안에 네, 이번 10월 달에 달 동안에 네. 일단 저희가 그 반도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새로운 메모리 반도체 D램의 표준 규격이 나온다. DDR5가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아비코전자를 저희가 탑픽으로 소개를 해드렸었거든요. 근데 10월 8일 정도의 이제 목표가에 터치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국내에서 좀 대표적인 그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이니까 이쪽에서도 충분히 테슬라가 이렇게 자꾸 이슈를 시장에 던져주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가져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날 9월 말, 10월 초에 좀 시세가 좀 붙었었죠. 그래서 그때 목표가 도달했었고요. 무엇보다 이번 달에 오늘은 또 좀 코스닥이 오르고 있습니다만 이번 달에 워낙에 좀 시장이 하락하다 보니까 손절가 터치한 종목들이 많더라고요. 네, 한번 볼게요. 저희가 제시해드렸던 손절가들을 정리해 뒀는데요. 근데 확실하게 보니까 8월 달에 언급 드렸던 종목들이 이번 달에 한 2달 정도 시간을 거치면서 좀 손절가를 터치했는데 요것만 보더라도 8월 달에 확실하게 이 고점 느낌이 드네요. 그때부터 이제 10월 달까지 해서 쭉 이렇게 하락을 했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8월 즈음에 추천해드리면서 이번 달 내에서 손절가 터치가 됐는데 이거 어떨까요? 이 중에서 지금 김혜진 전문가님은 이 중에서 좀 물론 저희가 주식과 결혼을 많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탑픽으로는 뽑지만
사실상 업황을 이야기하니까 타픽을 뽑는 거지. 그렇죠. 예, 이걸 무조건 매수의 관점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점수를 줄 때 뭐 같은 타픽이라도 10점, 9점으로 타픽되는 종목도 있고, 아니면 뭐 8점으로 타픽되는 종목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뭐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인데, 그러면 그래도 이 중에서 좀 이제 뭐 지금 손절가는 터치했지만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다면 더 홀딩을 해볼 만한 하거나. 종목, 아니면 뭐 더 추가 매수도 가능할 만한 종목, 뭐 전문가님 이 중에 한 2개 정도를 꼽으시면 어느 정도? 2개요. 예. 어떤 저는- 종목을 살려주고 싶으세요? 저는 HFR HFR 그리고 테스나는 테스나 좀 다시 이렇게 픽하고 싶은 종목이라고. 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가지고 계시면. 네, 만약에 정말 저희 방송 보시고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셨는데 지금 이 종목에서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되신다면 네. 뭐 또는 손절을 하셨는데 뭐 다시금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실까? 다시금 한번 투자해 보신다면 저는 HFR이랑 테스나는 괜찮을 것 같아요. HFR이 특별하게 뭐 좋게 보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5G의 통신 네트워크죠. 역시 저는 5G에 관련된 성장 모멘텀은 꺾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 우려감을 내비치고 있고요. 오늘 또 그리고 계속- 사실 지수 반등 나오는데 지수 반등폭은 못 따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섹터가 지수의 반등폭만큼 좀 더 네. 오버 퍼퓸 해주면 하면 좋은데, 근데 그쪽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자꾸 뭐랄까요, 확인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뭐 자꾸 된다며 될 거라며 하면서도 자꾸 네. 실적도 수주도 늦어지고 있으니까 그쪽 부분에서 에잇하고 이제 실망하는 표현들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렇긴 한데 저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내년에 정말 더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러니까 HFR이 더 매력적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HFR이 그 프론트홀이라고 네. 기지국하고 이제 네트워크에 이제 그 연결하는 랜 구조를 짜고 있는 기업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독보적으로 이 C랜 구조에 좀 특허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을 겨냥해서,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서 애초에 처음부터 이제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처음부터 5G 이제 그 프론토를 구조를 만들 때 이제 미국으로 납품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최근에 뭐 HFR 같은 경우는 SKT랑 해가지고 원래- 버라이즌이나 뭐 DC 네트워크 이런 쪽으로 좀 사업 교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5G 시장에서 좀 가장 기대가 되는 시장이 좀 미국이거든요. 네. 미국 쪽에서 조금 더 빠르게 또 이제 좀 규모가 크게 좀 5G에 대한 투자가 나와준다면 분명 섹터에 대한 새로운 모멘텀이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최근에 또 미국에서 뭐 버라이즌, AT&T, T모바일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새로운 통신사가 또 진입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디시네트웍스라고. 디시네트웍스가 원래 통신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위성 TV 사업자였거든요. 케이블 방송 같은 그렇죠. 거죠. 우리로 일종의 따지면 뭐죠? 그 지역 지역 TV, 케이블 같은 거? 뭐 스카이라이프, 네네. 뭐 뭐 이 정도로. CJ 헬로비전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원래 위성 TV 산업에 영위를 하다가 이게 어떻게 모바일 텔레콤 쪽으로 오게 됐냐면, 원래 T모바일하고 이제 합병을 할 때 원래 스프린트가 갖고 있던 그 통신사가 2가지가 있었거든요. 통신사 요금을 낼 때 후불제가 있고 선불제가 있잖아요. 저희 우리나라는 보통 다 후불제를 후불제죠. 사용을 네. 하죠. 보통 그런데 이제 선불 요금 같은 게 중국이나 미국에서는 또 선불 요금을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이게 뭐 사실 우리나라도 점점 선불 요금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해외에서 오는 유입 인구들 그렇죠. 이 많아지면- 선불 카드들이 있더라고요. 네, 선불폰을 쓰거든요. 선불폰 맞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 국민이 아니면은 이제 후불폰을 쓰기가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선불폰으로 다 이제 지급을 해주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유학 예. 외국에서 이제 선불폰을 쓰고 했었는데, 네. 중국 그 상해 유학 네네네. 그러니까 이 선불폰 시장이 미국하고 중국이 넓습니다. 큽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해외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쪽 선불폰 시장도 지금 큰 시장이 미국하고 중국이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 선불폰 시장에서 가장 큰 위치를 차지했던 게 이제 스프린트의 부스트 텔레콤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T모바일이랑 스프린트가 합병을 하면서 부스트 모바일은 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것까지 너네가 가져가서 합병을 해버리면 너네가 이제 독점. 네, 너무 크다. 네. 너네가 시장을 너무 먹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뭐 항상 독점을 좀 규제하고 합병을 할 때는 그런 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스트 모바일을 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스트 모바일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했을 때 이번에 새로운 디시네트워크가 가져오겠다라고 해서 새로운 통신 사업자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DC 네트워크스의 소위 말 주 사업 모델은 선불폰을 중심으로 한 또 사업 모델이 네, 그렇죠. 되겠네요. 초기에는 선불폰에 이제 근데 나중에는 선불폰이 아닌 제4 통신사로서 네. 입지를 다지겠다라는 게 목표고요. 일단은 통신망이 하나도 없어요. 네. 디시네트워크스가 위성 TV만 하던 기업이기 때문에 통신망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뭐
지금은 뭐 non-standard 언론 같은 것도 기존 사업자들은 4G망을 또 있으면. 이용해서 non-standard 언론으로 해서 조금 더 투자 비용을 줄이는데 아예 완전히 맨땅 헤딩이라는 말이네요. 그렇죠. 아예 뭐 통신망, 네트워크망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이걸 지금 빨리 깔기 위해서 투자 규모를 정말 전폭적으로 늘리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 진짜 어떤 기업들보다 오히려 DC 네트워크 쪽에 모멘텀이 강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저는 항상 그 뭐 새로운 산업이라든지 뭐 시장이 커질 때 새로운 신규 진입자, 네. 신규 진입 기업이 생겼을 때 그 시장이 조금 더 빠르고 또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의 지금 DC 네트워크스가 이제 진입을 했잖아요. 최근에 저희가 항상 그 미국에서 뭐 항상 기대가 됩니다라고 할 때 주파수 경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주파수 경매, 이제 여름에 했던 주파수 경매가 이번 달 초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주파수 경매 땄던 부분에 대한 비용도 다 지급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번 달 초에 마무리가 됐는데 그때 이제 가장 많은 비용을 들였던 부분에서 1위는 네. 버라이즌이었고요. 그렇죠. 2위가 DC DC 네트워크스. 네트워크스. 예, 네. DC 네트워크스가 가장 많은 비용을 들여서 주파수 경매를 땄거든요. 그리고 가장 많은 할당량, 그러니까 주파수 얼마나 많이 땄냐, 이거에서도 상위 1위를 한 기업이 DC 네트워크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지금 빠르게 지금 구축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말이 좀 길었나요? 근데 HFR이 아니 지금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DC 네트워크스와 관련된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이야기하는 뭐 리포트라든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파이브 투자하시는 분들. 네, 저는 항상 좀 그쪽에서의 미국에서의 좀 시황 같은 걸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 역시도 그쪽에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열심히 보고 있는데요. 지금 HFR이 그쪽의 네트워크, 특히 DC 네트워크스의 네트워크랑 지금 접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미팅을 때문에 한다는 말이죠. 네, 그럼 새로운 신규 고객사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HFR이 사실은 뭐 사실 디스니 네트워크스 아니더라도 버라이즌, 뭐 AT&T, T모바일 쪽의 고객사를 갖고 있어요. 그 네트워크를 구축망을 하는 프론토홀 쪽에 기술 납품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나 더 DC 네트워크스까지 붙는다면 하나 더 생긴다면 뭐 미국 시장의 성장과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 네트워크 구조를 가진 수출하는 기업 중에 HFR이 큰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FR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또 뭐 좀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금 또 관심 가져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좀 아깝네요. 네, 손절 해도 예 터치해서. 가져가시라는 거고. 네. 그럼 테스나도 뭐 그때 당시 뭐 5셋 이야기를 많이 하시면서 그렇죠. 그 관점이신 거죠. 삼성 파운드리 투자와 관련된 뭐 수혜. 네. 테스나는 사실은 원래 너무나 잘하고 있던 기업이었죠. 테스트 장비 테스트, 그 시스템 반도체 쪽의 테스트를 다 영위하고 있던 기업이었고, 그런데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생긴 게 이제 CIS 쪽. 이 삼성이 지금 전폭적으로 밀려고 하는 게 카메라 이미지 센서, 뭐 CMOS 이미지 센서라고 해서 그 CIS잖아요. 그 CIS의 테스트를 다 이제 테스나가 했었으니까 그쪽에서 뭐 또는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통신 칩, 5G RF 칩도 역시 이쪽에서 테스트를 하는 게 있었는데 이 테스트 물량이 엄청나게 많아질 거예요. 이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같이 커지면서 테스트하는 물량이 많아지면서 삼성전자가 외주에 발주를 넣어야 되는 양도 많아질 거거든요. 뭐 테스나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5셋 업체들 이외에도 뭐 2군데를 더 소개해드리기로 했는데 그 중에서 대장은 테스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커지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 테스나 또 조금 지금도 좀 보시면 좋겠어요. 내년까지도 보시고. 근데 최근에 반등이 좀 세게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뭐 그러면 전문가님께서는 만약 이들 중에서 네. 두 개요? 두 가지? 네네. 뭐 저는 만약에 테스나 안 하셨으면 제가 테스나 하려고 했는데 네. 테스나를 하셨고 그러면 저는 이 중에서는 저는 에로티 백큐미랑 동진 세미캠이 제일 관심이 가네요.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과 관련된 부분은 올해보다는 내년에 대한 기대감은 확실하게 클 것 같고요. 내년에 특히 1분기, 2분기에 대한 투자도 많이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삼성이 지금 이번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35조 이상 또 더 투자를 추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하고 있고 그렇다면 거기에 뭐 대표 수혜가 될 수 있는 건 저는 에로티 백큐 그다음에 내년도 계속 국산화 이슈 나오죠. 그다음에 삼성이 계속 이제 EUV 공정 관련 부분 투자를 많이 한다. 그 부분에서 대표 수혜가 될 수 있는 동진 세미캠은 뭐 손절가를 터치했다 하더라도 저는 더 가지고 가셔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목표가 도달한 종목도 있었고요. 그 아무래도 시장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이 손절가를 터치한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전히 좋게 볼 만한 종목들이 있다는 점 분명히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에 도달한 종목들 말고 다른 그 보유 탑픽 종목들 중에서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종목들도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그 가격 제시해드렸던 목표가, 손절가가 아닌 지금 보유 상태인 종목들. 그죠. 목표가도 도달 안 하고 손절가도 도달 안 한 종목, 남아있는 종목들을 저희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네, 좀 나누어봤는데요. 일단 뭐 좀 수익권에 있는 종목이 있고, 그 다음에 손실권에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수익권에 있는 종목 잠깐 보고 넘어갈까요? 네. 일단 역시 좀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이 좀 수익권에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HMM도 최근에 이제 해상 운임이 정말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 그리고 글로벌 물동량이 코로나 때문에 우려했던 거에 대비해서도 좀 계속 늘고 있었고 선방을 했다. 최근 시장 조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승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차트 보시면은 정말 시장이 좀 하락했던 거에 비해서 견조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NC소프트 네. 있네요. 저는 이걸 한 3번 정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뭐 한 번은 목표가 도달, 한 번은 손절가, 네. 그리고 지금 다시 이제 보유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10월에 같은데.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네, 제가 다시 말했는데 그때부터 바닥 따주고 지금은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 것 같아요. 요건 제가 뒤에 한 번 더 이야기 좀 드리도록 네. 하겠고. 그럼 다음에 약간 손실권에 있는 종목들이 더 많을 거예요. 지금 시장 흐름을 봤을 때는 이제 손실권에 있는 종목들 한번 볼까요? 역시나 좀 일단 성장 모멘텀이 세서 그동안 상승을 많이 했던 종목들이 그렇죠.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눈에 딱 보이네. 딱 신재생 에너지. 네. 네, 이쪽이 거의 다 맞네요. 2차 전지, 네, 반도체 2차 전지 그렇네요. 네. 네, 이쪽의 종목들이 확실히 좀 많이 지금 손실권에 있습니다. 근데 손실폭은 그래도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네. 뭐 이 시장이 정도, 시장 또 대비해서는 지금. 하락했던 거에 비해서 만약에 저희 방송을 보시고 지금 이제 보유하고 계신다면 뭐 이들 종목 중에 걱정되는 종목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나마 하나 뭐 언급을 하자면 지금 그러니까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 쪽이 좀 있거든요. 네. 레이크 머티리얼스도 뭐 세아제가. 태양광 쪽으로 엮이긴 하니까. 네. 그럼 세아제가 그다음에 여기 뭐 고려아연 또 포함이 될 거고요. 그렇죠. 그럼 효성 첨단 소재. 예, 그다음에 뭐 사실 2차 전지도 신재생 쪽이니까 예, 나노 신소재까지 저는 뭐 개인적으로 더 홀딩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다만 항상 이야기하면 태양광 쪽은 이제 바이든 대선 투표 결과를 보고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대신 앞서 이야기드렸던 종목과 달리 지금 이 종목은 지금 떨어졌다고 해서 전 추가한 매수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야기드린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는 대선 결과를 보고 나서 들어가는 게 맞고 특히 여기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네. 여기 지금 시점에서 비중을 더 늘리는 건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종목들은 그대로 다 홀딩만 하시고 추가 매수는 상황을 보고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TCK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있잖아요. 뭐 메모리 반도체까지 다 해서 기대감이 있는데 그 반도체에 들어가는 그 실리콘 카바이드 링 이쪽에서의 지금 매출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계속 쓰임새 수요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다면 뭐 홀딩 하시면서 조금 기다려 보시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탑픽 종목들을 싹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이 중에 왕 중 왕을 가려야 되겠죠? 탑 오브 탑픽 종목 오늘 꼽아주시죠. 네, 이게 이제 저희가 10월 달에 이렇게 저희가 이제 탑픽으로 뽑았던 종목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경동나비엔이랑 NC소프트가 제일 이제 좀 관심에 좀 관심거리 있거든요. 네. 하나만 뽑으러 하니까 벌써 PD님 이미 알고 네. 너 이거 할 거잖아 해서 바로 나왔는데 맞습니다. 저는 지금 시점에서 NC소프트가 맞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NC소프트는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은 홀딩이 맞고요. 내가 신규로 내가 매수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번에 3분기 컨퍼런스 콜까지는 확인하고 보시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분명히 블레이드 앤 소울 2 일정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줄 것 같아요. 만약에 근데 이번 3분기 컨콜에서 블레이드 앤 소울 일정을 명확하게 안 해준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한 번 더 하락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오히려 그냥 하락을 이용해서 매수가 맞고요. 만약에 컨콜이 만약에 나오면 거기서 만약에 컨콜에서 블레이드 앤 소울과 관련된 부분은 1분기 안에 내년 1분기 안에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제가 보기엔 좀 더 안정적인 상승을 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상승을 하더라도 더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이래나 저래나 어쨌든 매수를 할 만한 포인트가 되는 건 3분기 컨콜을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NC소프트는 목표가는 저는 계속 유지합니다. 단기 목표가 1차 목표가는 100만 원이지만 최종 목표가는 120만 원 계속 유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중에서 현대글로비스. 네. 이건 제 건데요. 제가 많이 가져했는데. 최근에 네. 좀 관심 있게 보시잖아요. 최근에 좀 주가가 떨어져서 또 매력적이긴 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기회를 주고 있지 않을까. 1차 이제 급등했을 때 내가 좀 아쉬웠다 하시는 분들은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대글로비스가 일단은 뭐 현대차에 대한 물류 운송을 다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현대차, 기아차 지금 글로벌적으로 그래도 견조하게 잘 팔리고 있다는 거 계속 이제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그쪽에서의 해외 배송 운송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라기보다 좋은 점은 신성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더 붙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의선 부회장이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에서 자기가 본인도 더 지배 구조를 좀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본인이 보유를 많이 하고 있는 현대글로비스의 주가를 더 올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좋은 거 다 지금 붙여주잖아요. 폐연료 배터리부터 해서 중고차 사업까지 산업, 하고 수소 수소 관련까지도 에너지. 다 이제 엮어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이제 새롭게 모멘텀을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현대차도 이제 신성장 산업 기업으로서 이제 인식을 했지만 지금 일단 뭐 이런 지배구조 상에서의 변화로도 봤을 때 현대글로비스가 지금도 유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달의 탑픽 종목은 현대글로비스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그 탑픽 종목을 꼽아 주셨습니다. 서진이의 선택은 바로 NC소프트 목표가 120만 원까지 잡아 주셨고요. 혜진이의 선택은 현대글로비스였습니다. 자, 이런 두 종목들은 꼭 한번 기억에 남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간 거의 다 마칠 시간 다가왔죠. 한 가지 정보 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공개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제는 이렇습니다. 미국 대선 시나리오별 시장 대응 전략을 공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일요일 저녁 10시에 진행이 되니까 함께 하시면서 꼭 유익한 정보들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이 시간 기준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코스피는 낙폭을 좀 줄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상승 전환에 성공해 줬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시간 동안에 힘내서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주식학교로는 마치도록 할 텐데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명심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